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57 고귀한 보랏빛의 역사와 재발견, 이 발췌문을 가지고 좀 특별한 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57이라는 고대의 보라색 염료인데요. 아, 네, 57. 이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엄청 사랑했던 색이라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57이라는 게 사실 그냥 예쁜 보라색 그 이상이거든요. 자료 보면서 그 역사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현대에는 어떻게 다시 주목받는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네, 그럼 먼저 57이 정확히 뭔가요?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천연 보라색 염료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천연 염료고요. 그 원료가 좀 특이해요. 로첼라 팅토리아나 오크롤레키아 타라타레아 뭐 이런 특정 지류, 그러니까 이끼 같은 거죠. 거기서 추출하는 겁니다. 지류요? 아, 그 바위 같은 데 붙어 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해안가 절벽, 바위 이런 데서 자라는데 이게 또 엄청 느리게 자라요. 그래서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하긴 느리게 자라면 구하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엄청났던 거죠. 그냥 색이 예쁜 걸 넘어서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 뭐 고위 성직자, 귀족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뭐랄까 신분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귀족의 색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아, 귀족의 색. 네, 심지어 고대 로마나 비잔틴 제국 같은 데서는 아예 법으로 사용을 딱 제한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권력이나 부를 보여주는 거였죠. 와, 법으로 제한할 정도면 그 만드는 방법도 뭔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히 그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라는 곳의 방식이 독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헤브리디스 제도요? 네, 거기서는 이제 대대로 비밀스럽게 제조법을 전수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바닷바람에 잘 말린 지혜류를 빻아서 발효시키는 건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나와요. 뭔데요? 발효시킬 때 그 촉매제로 양의 소변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양의 소변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염색 과정에서 아주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자들이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야, 정말 상상도 못한 재료네요. 그 독특함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일단 원료 구하기 어렵지,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심지어 양오줌까지 쓰는 비밀스러운 방법이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57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정말 희소성 그 자체로 비싸게 거래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했던 57도 결국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합성 염료들이 등장해요. 훨씬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예를 들면 모브나 아나린 퍼플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57은 급격하게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 합성 염료 때문에. 그래도 문화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쓰였으니까. 물론이죠.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직물이나 성직자들이 입던 예복, 귀족들 드레스 같은 데서 57 특유의 색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옷들에서? 네, 그리고 중세 필사본 같은 거 보면 글자나 그림을 화려하게 장식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용됐고요. 필사본 장식에도요? 네. 또 흥미로운 게 영국 고서 같은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보랏빛이었던 부분이 점차 붉은 기운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돼요. 이게 이제 색채 고고학 연구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와, 색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걸 기록하는 셈이네요. 신기하다. 그럼 우리가 요즘 하는 그런 쨍한 보라색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겠어요? 훨씬 다르죠. 현대의 합성 보라색은 굉장히 강렬하고 선명하잖아요. 근데 57은 훨씬 부드럽고 은은한 톤이에요. 채도가 좀 낮고 자연스러운 자줏빛에 가깝다고 할까요? 아, 자줏빛에 가까운. 네. 그래서 보면 뭔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 고귀한 품격 같은 게 느껴지죠. 또 빛이나 시간에 따라서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그게 또 매력이에요. 약간 빈티지한 감성, 따뜻한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주죠. 듣기만 해도 뭔가 오래된 직물의 부드러움이나 조용한 해안 마을 같은 풍경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을 연상시키는 색이죠.
그럼 이 매력적인 오칠, 오늘날에는 어떻게 명맥을 잇고 있나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네, 다행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대량 생산은 뭐 당연히 멈췄지만요. 소수의 전통 염색 장인분들이나 문화재 복원 전문가분들이 그 기술을 지키고 계세요. 아, 주로 복원 같은 분야에서 쓰이는군요. 네, 역사적인 직물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고증이 아주 중요한 전통 의상을 제작할 때 또 예술 작품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좀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요즘 친환경, 지속 가능한 패션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오칠 같은 천연 염료, 자연 색소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아하, 지속 가능성. 네. 그래서 일부 현대 디자이너들이 오칠 특유의 그 색감에 주목해서 이걸로 한정판 의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예술 설치 작품 같은 걸 선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오류된 색채 유산을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계승하는 거죠. 이야, 정말 작은 지류에서 시작해서 왕족의 색이 되었다가 또 사라질 뻔했는데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현대적인 가치 안에서 다시 빛을 보는 오칠의 저정. 정말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오칠은 단순한 색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지혜 같은 것들이 다 얽혀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인공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천연 염료는 우리에게 뭔가 자연이 주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우리가 지금 잊고 있거나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귀한 가치를 지닌 또 다른 자연의 색 혹은 전통 기술이 우리 주변에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칠처럼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